10월 2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신안 선마을 초등학교에 전출간 20대 여교사를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의 공분을 자아낸 사건. 대법원이 오늘 이들 학부모 3명에 대해 강간 미수 공모 합동관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얘기이고 이들 학부모들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신안군의 선마을에서 학부모들이 20대 여교사를 술을 먹여 성폭행한 선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39살 김모 씨와 35살 이모 씨, 50살 박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각각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1차 범죄 시도에서 여교사가 완강히 저항해 범행을 끝까지 저지르지 못했지만 관사를 떠났던 김 씨 등은 새벽 시간에 다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한거불능의 상태가 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1심은 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봐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피해 여교사와 합의한 것을 감경 사유로 삼아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춰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원심은 합동범과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주거 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차 성폭행 시도도 셋이 공모 합동해서 한 것인데 원심이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해서 공동정범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다음에는 고법에서 형량을 좀 더 높여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준강간미수 공모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건 훨씬 엄격히 형량을 더 높여 선고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KBS 기자협회 등은 오늘 고대영 KBS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MBC 사장 선임권이 있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오늘로 53일째가 된 KBS와 MBC 파업이 중대 국면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KBS 기자협회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대영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과 수뢰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입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고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국정원 담당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정원 정보관이 2009년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자금 결산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사장은 이에 대해 어제 KBS 이사회에 출석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 시민연합 정책위원이 새 이사로 선임되면서 박문진 이사진 구도는 기존 여야 6대3에서 4대5로 역전됐습니다. 새 이사들이 정식 임명되면 박문진은 곧바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불신임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3명의 비서관 가운데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해 통탄스럽다는 정 전 비서관의 법정 진술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고리 권력, 역사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름이 남은
이런저런 인물들의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요? 김효정 기자의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시 황제가 세운 중국 최초 통일제국 진의 환관이자 승상이었던 조고. 조고는 시 황제 사후 시 황제의 조서를 위조해 장남 부소와 충신 몽염을 자결케 하고 어리석은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에 세웁니다. 이른바 사구정변입니다. 조정을 좌지우지한 조고는 황제 호해에게 말을 바치며 사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황제에게 말이라고 진언한 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른바 지록위마라는 고사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조고의 폭정에 진승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진제국은 결국 창업 15년 만에 망합니다. 후한 말에는 십상시라는 10명의 내시가 어리석은 황제 영제를 끼고 조정과 국사를 쥐락펴락 전횡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영제는 과인이 어린 시절 황궁에 들어와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을 때 환관 장양은 친아비요, 환관 조충은 친어미처럼 나를 보살폈다. 그들이 사욕을 좀 채우기로써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십상시를 두둔합니다. 이후 황건적의 난이 나며 후한은 몰락의 길을 걷고 천하는 위초고 삼국으로 갈라집니다. 중국에 십상시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김자원이라는 내시가 있습니다. 연산군 때 김자원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이른바 왕명출납을 관장하는 승전 내관 상전직을 맡습니다. 왕명출납의 문고리로 권력을 꽉 틀어쥐고 휘두르니 양반들이 말에서 내려 김자원에 인사를 하고 고관 대작들은 김자원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볼 수 없었다는 지금도 어디선가 많이 듣고 본 듯한 말이 전해집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김기춘도 대장에게 보고서를 낼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문고리를 잡고 있던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말이 그것입니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이름입니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고 두둔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제기 당시 십상시를 두둔한 후한의 영제처럼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새 비서관을 감싸고 두둔한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되고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나오는 국정농단 실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새 비서관도 모두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든가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제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한 말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 정치사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나.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통탄스럽다고 주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에는 왕의 곁에서 오명을 남긴 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대왕 문종의 유지를 이어 단종을 지키려다 죽음을 맞았던 환관 엄자치, 세종부터 연산까지 7명의 왕을 모시며 연산의 방탕함에 이 늙은 환관이 죽음이 아깝겠소마는 임금께서 올해 국왕으로 잊지 못할 것이 원통할 뿐이라는 직언을 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환관 김처선. 진나라 조고와 후한 영제의 십상시, 망한 왕조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역사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을 십상시로 기록할까요? 김처선으로 기록할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제 장의차 맞고 통행세 받아간 마을 주민들 공갈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공갈이랑 협박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어떤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네. 반면에 공갈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공갈이 더 나쁜 거네요. 뭐 돈까지 이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소유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는 건데 그러면 뭐 지자체든 어디선 사용료 같은 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네,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여긴 내 땅인데 내가 사용료도 제대로 못 받고 뭐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지 마라 하고 뭐 이렇게 말뚝 같은 거 박아놓고 그런 거 이렇게 왕왕 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돈을 제대로 본인이 못 받았을 때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하였다는 관습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해당 도로가 관습상의 도로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통행을 못하게 되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관청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뭐 강제로 통행을 하게 이렇게 뭐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사실 교통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우선 법원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관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 주인이 어느 날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면은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우선 그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한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안의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이라면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억지로 만약에 본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는데도 들어갔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막는데도 함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함께 사는 사회인데 뭐 땅 주인 보고 일방적으로 손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니던 길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뭔가 좀 서로 조금씩 막 배려 뭐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횡령과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포스코 건설 얘기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건설 임원이었던 박모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사 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과다 계상에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입니다. 박 씨는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포스코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에서 직장도 잃고 횡령 전과자로 재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돈도 명예도 지위도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한때 몸바쳐 일했던 포스코에서 횡령한 445만 달러를 내놔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오늘 박 씨가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베트남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자금 중 상당액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점을 고려해 횡령액의 70%에 해당하는 33억 8,2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급자들이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장기간 감독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박 씨의 책임을 70%로 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익을 나눌 땐 웃으며 간도 쓸개도 빼줄 듯 하지만 갓난이 닥치면 돌아서 외면하는, 심지어 쪽박까지 깨트리는 게 세상 인심인가 싶어 씁쓸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군자는 의에 살고 소인은 이익을 쫓는다고 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말이 좀 멀리 가긴 했지만 비자금 조성 같은 불법 행위를 회사가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다 했다가는 집도 절도 다 잃고 쪽박 찰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변협회 간 대회의실에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전 예방, 법적 자문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변협과 교총은 지난 2010년 첫 업무 협약을 통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72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엽니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을 맞아 모범 수용자 700여 명을 가석방하고 교정발전 유공자를 포상합니다. 법제처는 오늘 행정안전부가 질의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대한 법령 해석을 통해 지방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공단주택임대차 분정조정위원회가 운영 100일 동안 조정사건 178건 중 73%인 130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처리기간은 평균 30일로 신속한 조정이 이뤄졌고 평균 수수료도 12,000원으로 법원 조정사건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리됐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